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종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는 건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이전까지는 형태소들을 배웠죠. 형태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들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품사라고 부르는데, 품사는 여러분이 뭐 영어를 공부할 때라든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이미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 많아서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뭐 감탄사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 특히 영어에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처음 접근하실 때 형태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단어들을 분류한 건데, 단어들, 우리말에 있는, 한국어에 있는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먼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형태인데, 형태는 단어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단어는 이해되시죠? 철수 이러면 그 단어는 그냥 계속 쭉 고정되니까. 근데 변하는 단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말에 동사랑 형용사는 뒤에가 변합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쵸?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동사랑 형용사는 뒤에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아야 될 건 동사랑 형용사는 뒷부분이 변한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는 뒷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어 혹은 가변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형태로 크게 분류한 거고, 자, 품사를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기능에 있습니다. 기능. 이 기능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문장 안에서 주체, 즉 주어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 체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을 수식하면 수식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이랑 좀 독립적으로 쓰인다 라고 하면 독립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장에서 서술어와의 관계를 만들어준다. 서술어와 그 결합하는 말의 관계를 설정해준다라고 한다면 관계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문장 안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면 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말들 다 모이세요. 명사.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들 다 모이세요. 대명사. 숫자와 관련된 표현 모이세요. 수사. 이렇게.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할 수 있는 말들 모이세요. 관형사. 동사나 형용사 수식하는 친구들 모이세요. 부사. 감탄할 때 쓰는 말 모이세요. 감탄사. 명사에 붙어서 서술어와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친구들 모이세요. 조사. 그리고 뒤에가 바뀌는 친구들, 활용하는 친구들 모이세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동작이랑 관련된 친구들 모이세요. 동사. 성질이나 상태랑 관련된 친구들 모이세요.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나눈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이 표에. 이 표에 특이한 게 뭐냐면, 조사가 조사랑 서술격 조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입니다.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다가 서술격 조사에 해당됩니다. 왜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동사로 끝나는 거, 형용사로 끝나는 거, 명사로 끝나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의 문장은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로 나뉠 수 있다. 뭐 이렇게. 영어는 명사나 형용사로 문장이 끝날 수 없습니다. I student 명사로 끝나는 거 안 되죠? I beautiful 명사로 끝나는 거 안 됩니다. 영어는 반드시 am 같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I am beautiful, I am student.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학생이다. 그죠? 그다음에 내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명사나 형용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문장이 꼭 동사가 아니어도.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이 무엇이다의 무엇이다는 뭐냐면 명사로 끝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명사로 끝내기 위해서 그 앞말에 붙는 이다를 우리가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서술격 조사는 왜 따로 빼놨어요? 라고 하면 서술격 조사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이다, 책상이고, 책상이니. 왜요?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로 기능하는 거죠. 동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맨 뒤에 오기 때문에 그 서술어, 명사가 서술어가 되면 뒷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는 활용한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체언, 문장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주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수식하는 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이랑 관계없이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감탄사가 해당되고요. 관계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요. 누구와의 문법적 관계?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사가 해당되고요. 자, 용어는 활용하는 단어, 그죠? 활용되는 단어들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뭐 사람, 사물, 장소, 사태 따위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해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시죠? 뭐 밑에 제가 몇 개 적어놨지만 뭐 나무, 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관형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앞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훈민정음, 예쁜 나무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사가 오는 게 가능해요. 나무가, 나무를, 나무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조사가 와서 서술어와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됩니다. 나무가. 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죠. 나무를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가 와서 서술어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데 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유명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사람 이름이 가장 대표적이죠. 어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이랑 구별짓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훈민정음, 세종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근데 고유명사가 대상이 하나라고 해서 꼭 고유명사인 건 아닙니다. 해, 달 이런 거는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그냥 하필 그게 지구상에 딱 하나씩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재밌는 기준을 알려드리면 언어를 바꿨을 때 그 말이 유지가 되면 고유명사입니다. 김치. 그러면 다른 나라 언어도 다 김치죠? 고유명사입니다. 뭐 훈민정음 다른 언어로 바꿔도 다 훈민정음이죠. 세종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도 다 세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는 언어를 바꿔도 유지되면 고유명사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딱 그 하나의 대상에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언어를 바꿨을 때 바뀌는 언어들. 바다, 나무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다 고유명사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보통 명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립명사랑 의존명사가 있는데 의존명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반드시 앞에 수식해주는 말이 와야 되거든요. 것, 줄, 따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줄, 뭐뭐 할 따름 이런 식으로 앞에 무언가 수식해주는 말이 반드시 와야 되죠. 그래서 앞말,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다. 그래서 의존명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립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예요. 꼭 꾸며주는 말이 없어도 혼자 쓸 수 있는 말들. 그래서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립명사나 의존명사 전부 다 명사는 명사라서 의존 형태소가 아닙니다. 둘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의존명사도 자립 형태소예요. 그리고 유정명사랑 무정명사가 있는데 무정명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식물 이하부터는 전부 다 무정명사. 감정이 없는 걸로 칩니다. 식물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식물에게는 감정이 없다라고 일단 이 언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명사, 감정이 있는 명사는 사람과 동물까지만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정명사에는 사람, 동물까지는 되고 식물 이하, 무생물까지는 모두 무정명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유정명사, 칠판은 무정명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체명사랑 추상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오감,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다 했나요? 어쨌든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구체명사이고요. 오감을 벗어나서 가슴으로 느낀다? 그건 추상명사입니다. 느껴지는데요? 막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도 추상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면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으면 추상명사라 딸기, 그죠?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은 느껴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건 추상명사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단 말이죠. 앞에 명사랑 마찬가지로 관형어가 올 수 있습니다. 수식하는 말을 앞에 놓을 수 있고 뒤에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여기가, 거기가. 여기를, 거기를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있고 앞에는 꾸며주는 말, 즉 관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뉘어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시대명사부터 보시면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런 식으로 이, 그, 저 하고 관련된 게 맞습니다. 이, 그, 저가 뭔데요? 라고 하면 그 어떤 가리키는 큰 범위들을 얘기해요. 이는 화자한테 가까운 거죠. 이거 줘 하면 화자한테,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죠. 네, 그거 줘 라고 하면 화자한테, 말하는 사람한테는 멀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가깝죠. 나 그것 좀 줘 라고 하면 듣는 사람한테 가깝죠. 근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모두 먼 것,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것은 저를 붙입니다. 저거, 저분, 절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죠? 저리로 가자 이렇게. 나한테 가까운 거 이, 상대방한테 가까운 거 그, 그 다음에 둘 다에게서 먼 거 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저가 혼합된 지시대명사가 많습니다.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그렇게 가리키는 말들이 지시한다 해서 지시대명사가 되고요.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것들을 다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아마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1인칭은 나, 2인칭은 상대방, 청자, 그 다음에 3인칭은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그 무언가를 3인칭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이제 대명사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그 내용 영역이어가지고 그건 따로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 안에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표현들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 관형어,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의 체계는 크게 그 고유어와 한자어, 수량과 순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수량이라는 거는 진짜 양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양수사라고 합니다. 수량을 셀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순서를 셀 때 쓰는 표현도 있어서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다. 그래서 서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크게
양수사와 서수사 체계가 있고 그 안에 고유어와 한자어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유어로 양을 셀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한자어로 양을 셀 때는 1, 2, 3 이렇게 됩니다. 또한 고유어로 순서를 셀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고요. 또 한자어로 순서를 셀 때는 제1, 제2 이렇게 씁니다. 제1, 제2라는 말을 언제 써요? 라고 하면 제1과 제2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수사는 수와 관련된 표현이고 양을 나타내는 계열, 순서를 나타내는 계열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로도 나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는다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보통은 체언에 결합합니다. 체언 이외에도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말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보통은 체언에 붙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저는 이제 명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사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의 문법적 관계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서술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이, 를, 의, 에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격조사 안에 앞말에 붙어서 앞말한테 주어의 자격을 준다. 그러면 주격 조사가 됩니다. 앞말에 목적어의 자격을 준다. 그러면 목적격 조사가 되고 앞말에 관형어의 자격을 준다. 그러면 관형격 조사가 됩니다. 관형어는 뭐 하는데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앞말에 부사어의 자격을 주고 싶으면 부사격 조사가 들어갑니다. 부사의 자격을 주는 거죠. 보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는 복격 조사입니다. 혹격 조사는 부르는 말인데 명사에 혹격 조사가 붙으면 철수야 이렇게 결합하면 철수야 하나가 독립어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서술어를 만들고 싶으면 이다가 결합하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죠. 명사에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서술격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는 앞말에 어떤 문법적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서술어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격조사가 있고요. 접속조사 역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철수와 영희, 철수랑 영희, 철수하고 영희 이렇게. 그래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건데 가끔씩 친구들이 이게 왜 문법적 관계냐? 그냥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이 접속조사가 붙었을 때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철수가 놀러 갔다, 영희가 놀러 갔다. 두 개의 문장을 합치고 싶을 때 철수와 영희가 놀러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심층 구조를 따져보면 문장과 문장이 결합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 조사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관계를 어쨌든 설정해 준다. 뭔가 좀 심층 구조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조사도 일종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조사가 그게 다인가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다인가요? 는 아니고 진짜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게 있는데 보조사 같은 게 그렇습니다. 는, 만, 도 이런 거. 철수는, 철수만, 철수도. 철수도 간다. 철수만 간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는 것들을 보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사는 체언 외에 다양한 곳에 결합이 가능해요. 물론 격조사, 접속조사 이런 것도 뭐 조금 경우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조사가 격조사나 접속조사보다는 자유롭게 결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사의 특징 4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활용한다입니다. 책상이다, 책상이고, 책상이니 이런 식으로 쭉 활용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사는 관형사에 결합하지 않습니다. 관형사라는 특이한 애는 이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뒷말을 수식하는 관형사에 어떤 격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관형사랑은 결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략이 쉬워요. 우리 뭐 철수의 가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철수 가방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밥을 먹는다 할 때 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냥 조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쉽게 되지만 특히 주격, 목적격, 관용격 이런 애들은 더 쉽게 생략됩니다. 근데 보조사는 생각이 좀 어려워요. 철수도 간다랑 철수 간다랑 약간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는 생략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사는 둘 이상 결합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철수만이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배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 조사가 오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사, 접사, 어미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접사, 어미는 전부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렇죠? 무언가와 결합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 왜 조사만 특별히, 왜 조사만 예뻐하냐, 왜 조사만 단어로 취급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달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체계가 바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사가 단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크게 체계가 바뀔 일은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국어 전공이 돼서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혼자만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왜 그런지 이유나 알아야겠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앞말이랑 쉽게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조사가. 조사가 앞말이랑 쉽게 분리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말과 조사 사이에 다른 무언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철수를 하면 철수만을 이런 식으로 앞말과 보통 체언, 보통 명사죠. 명사와 조사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접사랑은 다르죠. 덧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덧 고무신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접사와 어근 사이에는 무언가가 껴들 수가 없는데 체언과 조사는 쉽게 분리되죠. 접사랑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말과 쉽게 분리된다는 점에서 접사와 다르고 그럼 어미랑 다른 점은 뭔데요? 라고 하면 어미는 어간과 결합합니다. 근데 어간도 의존 형태소죠. 어간은 어미에 항상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쵸? 어간 혼자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죠. 그런데 채연과 조사는 채연이 혼자 써버릴 수 있습니다. 너 누구 좋아해? 나 철수. 해서 그냥 혼자 가버리면 르는 혼자 남고 싶지 않죠. 그죠? 외롭지만 혼자 남아야 됩니다. 왜? 철수가 가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명사가 그냥 쿨하게 휙 가버리면 조사는 늘 혼자 남죠. 명사가 가버리면 조사는 혼자 남아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간과 어미는 어간이 가지 않아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달라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미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왜? 어간이 계속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점으로 봤을 때 조사가 어미보다는 자립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 혼자 쿨하게 떠나버리는 자립 형태소에 결합하니까. 문법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죠?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거지만 조사와 접사 어미가 다른 점을 구별을 해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조사는 쉽게 분리된다. 그리고 자립 형태소에 결합한다. 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조사를 단어로 분류합니다. 접사와 어미는 의존 형태소인 거죠. 조사도 의존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예요. 하지만 단어로 분류할 뿐인 거죠. 왜? 이유는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조사와 접사 어미를 구분한다. 그래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고 접사 어미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과정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명사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읽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무언가 책을 넘기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근데 독서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 하나의 대상, 움직임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합니다. 그게 명사와의 좀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사일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드러낸다. 과정적으로 나타낸다.
정도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서술형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다 이런 표현들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죠. 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동사의 또 다른 특징은 어미를 취해서, 그러니까 어미가 바뀐다, 활용을 한다, 뭐 이겁니다. 가다, 가고, 가니, 그쵸? 그래서 동사는 어미가 변한다, 활용을 한다 라는 거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는 무슨 종류가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접했을 표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죠. 뛰다, 놀다, 내가 뛰다, 내가 놀다 이렇게 목적어 없이 올 수 있는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반드시 취하는 게 타동사가 됩니다. 무엇을 잡다, 무엇을 누르다. 그죠? 을을이 붙은 말이 앞에 와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게 타동사, 없어도 되는 게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타 양용 동사라고 해서 말 딱 듣자마자 아시겠죠?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타 양용 동사라고 합니다. 능격 동사, 중립 동사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능격 동사 혹은 자타 양용 동사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표현인데 불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사어를 요구합니다. A가 B와 싸우다. B와라고 하는 부사어가 필요하죠? 불완전 타동사. A가 B를 C로 삼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A가 주어 와야 되죠, 당연히. B를 목적어도 와야 되고, C로 부사어도 와야 되죠? 그래서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에 불완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부사어만 필요해요. 불완전 자동사. 부사어와 목적어가 필요해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A가 B와 싸우다 해서 B와가 정말 꼭 필요한가요? 철수가 싸웠다. 말 돼요, 안 돼요?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철수가 싸웠다. 철수가 어제 싸웠어. 그럼 상대방이 얘기했죠. 누구랑?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맥락상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냥 철수가 싸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조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전에 모든 동사들의 용법을 다 확인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동사의 용법을 다 외우겠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장 안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모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사전마다 용법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전에서는 이게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전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부사 없이 쓸 수 있는 그냥 일반 자동사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 다 뭐 별개의 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동사에 정말 다양한 용법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푸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드러낸다.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의미로 구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움직임과 관련돼 있으면 동사, 상태나 성질과 관련돼 있으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면 딱 좋은데 동사랑 형용사를 활용하다 보면 혹은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적인 표지들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준들을 알려드리는데 이 기준들을 활용할 때 그거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가만히 냅둬도 현재를 가리킵니다. 검다, 지금 검다는 얘기죠. 왜?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합니다. 예쁘다, 지금 예쁘다는 얘기예요. 밝다, 지금 밝다는 얘기고 어둡다,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낼 때 반드시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써줘야 됩니다. 잔다, 자다에 니은이 붙어야 되죠. 그죠? 일어나다, 일어난다, 니은을 붙어야 되죠. 근데 형용사에는 붙지 않아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왜요? 형용사는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현재인걸. 아름답는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라고 해도 어차피 현재예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 니은이나 는은 동사에만 결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합니다. 솟는 해,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동사만 결합하고 형용사는 결합하지 않아요. 아름답는 길 그런 거 없죠. 그죠? 예쁘는 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역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거든요. 그때는 동사에만 결합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요 위에 빨간색 두 줄보다는 조금 부차적인 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도를 뜻할 때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행할 때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의도나 목적은 동사에 잘 결합합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려 같은 경우에는 때리려 한다. 근데 아름다우려 한다. 조금 어색하고요. 목적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사러 간다. 좀 자연스럽지만 예쁘러 간다. 조금 어색하죠. 명령이랑 청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든 혼자 하든 같이 하자, 혼자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작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쵸? 가능하지만 해라 조금 어색하고요. 공부하자 가능하지만 성실하자 조금 어색합니다. 마지막에 감탄형 어미 는구나인데 여기 는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위에 거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공부하는구나 자연스럽지만 예쁘는구나 네, 그 현재의 의미를 뭔가 내포하는 것 같은 는이랑은 형용사가 잘 결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맨 위에 두 줄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현재를 나타낸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혹은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1 언어가 한국어라면 나머지 표현들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신선한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좀 칙해라 이런 거.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앞으로도 좀 칙해라 이런 것도 뭔가 쓰는 것 같고 성실하자 얘들아 우리 같이 성실하자 이런 거. 노래에도 있죠. 행복하자 이런 거. 실제로 사용합니다. 이게 어법상 그게 사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너 어디 가? 나 미용실. 왜? 나 내일 예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쁘러 오늘 꼭 미용실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우려 화장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안 쓰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한 근거는 현재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은 확실히 형용사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빨간색 두 줄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럴 수 있겠구나. 동작이랑 관련해서 의도를 가진다, 목적을 가진다, 명령, 청유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작, 움직임이랑 연결될 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구나 정도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어랑 보조용어는 용언이 둘 이상 나열될 때, 동사나 형용사가 둘 이상 나열될 때에 이제 맨 앞에 거를 본용언, 뒤에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한다면 맨 앞에 오는 용어는 본용어,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열되는 용어들은 보조용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맨 앞에 것만 본용어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들은 보조용어로 분류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보조용어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문법적인 의미만 지닐 때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이제 보조용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철수가 그렇게 왔다. 여기에 왔다 할 때 그 의미가 아니죠. 살아왔다라는 건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 때 살다는 live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 그리고 왔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한다면 들어까지는 listen의 의미가 있죠. 보아라는 시도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됩니다. look의 의미가 아니죠, 더 이상. 네.
그리고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어미를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 개, 지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뭐 넣어두다, 읽게 하다, 출근하지 않다, 뛰고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적 연결어미에 아, 어, 개, 지, 고가 있다. 아, 어, 개, 지, 고를 활용해서 용언과 용언이 연결된다면 앞에 말이 본용언, 뒤에 말 두 번째 이하부터는 보조용언으로 본다. 보조용언이 뭔데요? 라고 하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동사나 형용사를 보조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부정 보조 용언이 있습니다. 뭐 않다, 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먹지 않다, 먹지 말다 할 때 않다, 말다 이런 것들은 앞에 선행 용언의 품사를 따라갑니다. 먹지 않다라고 한다면 먹다가 동사니까 보조 동사이고요. 예쁘지 않다 할 때는 예쁘다가 형용사니까 보조 형용사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서가 결합이 안 되거든요. 들어서 보아라면 이 소리를 들어보아라랑 들어서 보아라는 완전 의미가 다르죠. 들어서 보아란다면 보아라의 의미가 갑자기 확 살아나서 룩의 의미가 생깁니다. 들어서 보아라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서가 어떤 형태소는 아니고 어를 어서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조적 연결어미에 어서라는 형태는 없죠. 그래서 어서가 붙는 순간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를 붙인다라는 단순한 개념보다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바꾼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뭐 결론만 이해해도 됩니다. 서가 서를 넣을 수 없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는 서를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분들도 넣을 수 없습니다. 들어 많이 보아라.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앞에 그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어떤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대용언,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용언을 대신하면 대용언이라고 하는데 대용언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의 음식도 먹어보아라 하면 먹어를 그래 보아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아라는 그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라는 이미 실질적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용언, 대용언으로 그 의미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1 언어가 한국어니까 뭐 본용어가 보조용언 사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읽어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용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래 쓰일 때, 원래 독립적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어로 쓰일 때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규칙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활용이라는 건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건데 기본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간에 다가 결합하는 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기본형이 등재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활용이니까 지금 규칙 활용하고 있죠. 활용이니까 동사랑 형용사와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에 다가 붙은 것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고 사전에 기본형이 등재됩니다. 그리고 규칙 활용이라는 건 이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어미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어간의 그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간이랑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규칙이다 보니까 어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어미의 형태가 좀 달라지더라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올 텐데 어간이 바뀌는 규칙 활용에 뭐가 있느냐?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의탈락,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모든 동사 형용사가 다 의탈락, 리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 다 규칙적이니까 요거는 규칙 활용으로 보자 라고 된 건데 의탈락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어 앞에서 의가 탈락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다, 글씨를 써, 글씨를 쓰고, 글씨를 썼고 이렇게 아어 앞에서 의가 탈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하고 리을 탈락은 이러한 조건 앞에서 이렇게 니은, 느, 르, 는 이런 어미들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울다죠? 우는, 우니, 웁니다, 우시고, 우세, 우소서, 우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동사 형용사에 다 적용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 대학생 시절에 이걸 외운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초성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나라는 부시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외우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할까 싶어요. 어차피 모든 동사 형용사가 다 활용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1언어가 한국어라면 그냥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의탈락, 리을탈락을 그래도 외워야 되지 않냐, 뭐가 규칙인지는 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불규칙 활용을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규칙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규칙을 외우는 편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간이 바뀌는데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의탈락, 리을탈락이었고, 또 어미가 바뀌는데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첨가와 모음조화가 있습니다. 의첨가는 어간 발음이 리을 이외의 자음일 때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개 모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너무 세니까 중간에 의 소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잡은, 잡다 해서 잡은, 잡을, 잡음, 잡으오, 잡으시고, 잡으시며, 잡으니 뭐 이런 것들로 요것도 조건 앞에서 이렇게 조건 앞에서 이렇게 첨가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모든 조건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동사, 형용사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음 조화도 어간 모음이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어미 이렇게 결합하는데, 그 양성은 오른쪽과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리학적 체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땅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오 같은 경우에. 땅 위에 점 찍혀 있으니까 위는 긍정적이고요. 양의 기운이 강하겠죠. 사람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찍혀 있죠. 오른쪽은 역시 양의 기운이 강했죠. 그래서 오른쪽과 위쪽이 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양성 모음, 나머지는 음성 모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중성 모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중세국어 때 따로 국어사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잡아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아가 양성이니까 어미도 아. 먹어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모음이 어니까 어미도 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규칙 활용에서는 어간이 바뀌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어간이랑 어미가 바뀌는 것을 다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넣어준다. 당연히 이거 외에 기본 형이 유지되는 것도 당연히 규칙 활용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니까 어간과 어미, 즉 동사와 형용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불규칙인데 어간이랑 어미가 결합할 때 불규칙적으로 결합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고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간, 어미 둘 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간 불규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간 불규칙을 외우면 나머지는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어간 불규칙을 좀 보시면, 어간 불규칙을 보기 전에 이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일단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물어봐요.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집을 짓다 그러면 집을 지어라고 해서 집에 시옷이 탈락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버서, 씻어처럼 시옷, 소리가, 음가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옷이 탈락해버리는 것이 불규칙이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모음 어미 앞이라는 조건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왜 불규칙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 크게 조건을 나누면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 놓이는 경우와 놓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그룹으로 따지면 A 그룹에는 다 규칙 활용입니다. A 그룹은 다 규칙 활용이고 B 그룹 앞에서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 오는 경우 안에서도 시옷이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B라는 조건 밖에선 다 규칙 활용이고 B라는 조건 안에서조차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나뉘기 때문에 정말 불규칙 활용은 그냥 진짜 몇 개의 단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규칙 활용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으니까 규칙이겠죠? 그래서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면 탈락하잖아요.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 와도 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들의 불규칙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모음 어미 앞이라고 다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 드, 브, 르, 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할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불규칙 활용 요거 정도는 어감 불규칙 정도는 정말 꼭 외워야 됩니다. 약간 형태론의 자음표, 모음표 같은 거여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옷 불규칙을 보면 시옷이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면 안 되는데 탈락한 거죠. 그래서 탈락하지 않는 게 규칙 활용 정상이죠. 탈락하는 게 불규칙. 디귿은 리을로 변하는 게 불규칙입니다. 원래 안 변해야 돼요. 땅에 묻어 했을 때 그냥 디귿 음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묻는다 할 때는 또 물어보다 라고 해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네,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니까 불규칙. 그 같은 경우에는 잡아, 뽑아 이렇게 비읍 음가가 유지돼야 되는데 도와 더워 이럴 때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불규칙. 르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르의 의가 탈락하는 거 따르다 했을 때 어간이 의로 끝나면 따르다, 따르고, 따르니 보면 의로 끝나는 어간 발음 의는 아어 앞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따르다에 따르아가 붙으면 따라로 바뀌는 건 규칙 활용입니다. 의가 탈락하는 것까지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리을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빠르아가 빨라가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형태가 르 불규칙이 되고요. 우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가 탈락합니다. 원래 탈락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주어, 누어 이렇게 탈락하지 않는데 아이스크림을 푸어 할 때는 퍼로 해서 우가 탈락합니다. 네, 다음은 어미 불규칙입니다. 어가 하로 시작하는 하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면 여로 바뀝니다. 공부하어, 공부하여로 바뀌죠. 원래는 바뀌지 않는 게 맞아요. 파아 그러면 그냥 파죠. 그다음에 러 같은 경우에는 어미 어가 르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 르를 끝나는 어간 뒤에서 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푸르어가 푸르러가 되는 거죠. 역시 치르어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게 불규칙입니다. 오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달 뒤에 나에게 빵을 달라 할 때 그 달이거든요. 달 뒤에 직접 명령형이 어라, 아라 같은 게 오면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아라가 달오. 그래서 리을이 탈락해서 다오가 됩니다. 역시 불규칙이죠. 왜냐면 아라, 어라도 어간에 바로 결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어라 이렇게. 근데 달 뒤에서는 오로 바뀌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색채어죠. 하, 얏, 아에 아가 결합하면 하, 예가 됩니다. 어간도 좀 바뀌고 어미도 좀 바뀌어서 형태가 살짝 어그러지죠. 원래는 바뀌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조, 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아로 그대로 다 어간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는데 어간 어미의 형태가 살짝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히읗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불규칙 활용은 외워야 되는데 어미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미 어가 변환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간 불규칙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중세국어 하고 나면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단순히 외울 때는 이 어간 불규칙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어말어미는 정말 그 동사, 형용사 이렇게 쭉 서술어의 맨 뒤에 오는 애들이거든요. 어말, 단어의 맨 뒤에 온다는 얘기죠. 근데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 있죠.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믿으시었겠사옵니다 라고 하면 믿과 다, 믿은 어간, 다는 어말어미 중간에 껴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어말어미가 됩니다. 근데 물론 선어말어미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 만들면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자,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종결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우리 통사론 할 때 같이 할 건데 종결어미는 맨 뒤에 와서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느냐 평서형 종결어미가 오면 평서문으로 만들어줘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진술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다. 근데 의문형 종결어미가 오면 의문문으로 만들어줍니다. 물어보는 거죠. 너가 밥을 먹니? 이렇게.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어미가 오면 감탄문을 만듭니다.
경치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명령형 종결어미가 오면 명령문으로 바꿉니다. 해라 라는 거죠.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명령문이 되고요. 청유형은 청유문을 만드는데 청유문이라는 건 뭐냐면 나랑 너랑 같이 하자 이런 게 청유문입니다. 천천히 먹자라고 해서 자가 붙으면 청유형 문장이 되는 거죠. 청유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다. 병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말어미에 그러면 종결어미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게 또 하나, 두 개 더 있는데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그 중학교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연결어미는 문장이 연결될 때 쓰는 건데 내가 밥을 먹고 동생이 디저트를 먹었다. 내가 밥을 먹다, 동생이 디저트를 먹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지는 거죠. 합쳐질 때 보시면 고가 쓰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대등적 연결어미라 그래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적하게 이어준 거죠. 대등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데요? 종속적이 있는데 뭐 앞문장이 뒤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앞문장이 뒤에 종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보시나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너가 밥을 먹으니 내가 배부르구나 이런 식으로 뒤에 종속되죠. 앞에가 조건절 같은 게 되죠. 그래서 너가 밥을 먹다, 내가 배부르다 이 두 문장이 합쳐졌는데 앞에가 조건문이 돼서 너가 밥을 먹으니 내가 배부르다 이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먹다에 니가 붙은 거죠. 은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첨가라서 어찌됐든 간에 먹다 뒤에 바로 니가 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먹, 니라고 안 하니까 그냥 중간에 의가 들어간 것 뿐이거든요. 어찌됐든 먹 뒤에 니, 연결어미, 어말어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는 보조적 연결어미인데 이거 본용언, 보조용언 할 때 썼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 아, 어, 개, 지고 이거는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였죠.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먹어보자. 여기서 보다가 룩의 의미가 아니죠. 시도해보다 이런 느낌이니까 천천히 먹어보자 라고 하면 어가 보조적 연결어미가 됩니다. 어쨌든 보조적 연결어미도 연결어미예요.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를 봤습니다.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전성어미는 뭐예요? 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는 지금 어미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간이랑 어미가 결합된 건 동사와 형용사인데 동사와 형용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관형사적 용법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명사적 용법은 뭔데요?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뭐 보어가 되거나 이런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내가 밥을 먹다에서 다가 떨어지고 기가 붙으면 내가 밥을 먹기 전체가 하나의 명사처럼 되죠. 체언처럼 되죠. 뒤에 조사가 붙어서 아라는 조사가 붙어서 앞에 전체가 주어가 됐습니다. 문장을 주어로 만든 거예요. 왜? 문장이 하나의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버렸죠. 내가 밥을 먹기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니까 문장이 명사가 됐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너가 밥을 먹는 모습. 관형사는 체안을 수식하거든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너가 밥을 먹다 라는 문장에 다가 떨어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니까 문장 전체가 관형사처럼 체안을 수식하죠. 그죠? 너가 밥을 먹는 모습 뒤에는 체안을 수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고요. 문장을 관형사처럼 바꿔준 거예요. 마지막에 부사처럼 바꿔주는 거. 경치가 아름답다 인데 그 아름답다에 가가 떨어지고 개가 붙어서 아름답게 보인다. 경치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다. 그죠? 동사와 형용사, 서술어를 수식하니까 부사처럼 됐죠? 경치가 아름답다 라고 하는 문장이 가가 떨어지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문장 전체가 부사처럼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용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고 문장을 관형사로 바꿔주고 문장을 부사로 바꿔주는 게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말어미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종결어미,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거죠. 병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이런 것들 결정하고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들을 연결할 때 쓰고요. 보조적은 단어를 연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문장을 명사로, 문장을 관형사로, 문장을 부사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죠? 명사는 뭐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이렇고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껴서 하나의 명사가 되면, 문장의 명사가 되면 뒤에 조사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어말어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어말어미는 분리적 선어말어미,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제가 교착적 선어말어미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고 분리적 선어말어미 중에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랑 시제 선어말어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손 선어말어미도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설명은 드릴게요. 혹시 뭐 어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분리적 선어말어미는 잘 분리되는 선어말어미예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교실로 가시다. 아가 뭐예요? 어말어미죠. 아는 뭐예요? 어간이죠.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죠. 높임을 나타냅니다. 주체 높임. 주어가 높다. 주어를 높일 때 쓰는 거죠. 높임법. 가시다. 시제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어요? 는, get 이런 거 있어요. 현재를 나타낼 때 는, 과거를 나타낼 때 미래를 나타낼 땐 get 이렇게.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겠다. 이렇게. 그죠? 먹은 어간, 반은 어말어미. 중간에 껴있는 건 선어말어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제 는, get 요거 있습니다. 세 개 참고로 알아두세요. 공손 선어어미는 옵 이런 게 대표적인데 진지 듯이 옵서서 할 때 옵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교착적 선어말어미는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띄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착적 선어말어미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형태소 분석할 때 다 쪼개야 되느냐 아니면 묶어서 덩어리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교수님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현재는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뭐 문법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나눠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자, 어쨌든 교착적 선어어미는 되게 딱 달라붙어서 현대에서는 그냥 뭉쳐서 분석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긴 합니다. 자, 보시면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는 비읍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교실로 가십니다 할 때 브. 시는 주체 높임 선어어미죠. 자, 그 다음에 그대의 뒤를 따를 리라 할 때 리가 서법과 관련된 거고요. 몸도 건강하겠다, 마음씨도 착하겠다 이럴 때 것이 강조의 선어말어미가 됩니다. 근데 교착적 선어말어미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거의 하나의 형태로 봐요. 잘 분리, 형태소로 하지는 않는 경향이 좀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의 주체 높임 시, 시제의 는, get 요거 세 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혹시 나중에 전공하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하실 분들은 국어사, 중세국어랑 연결지어서 보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관형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관형어가 돼서 체언을 수식하는데 단독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왜? 뒤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죠. 그죠? 체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언이랑 함께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단독으로 쓴다 그러면은 뭐 특이한 또 사례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뒤에 꾸며주는 말이 함께 오는 거죠. 체언이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조사랑 결합하지를 못해요. 관형사 자체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격조사랑 결합하는 게 좀 웃기죠. 나는 꾸며주려고 태어났는데 너 주어해, 너 목적어해 이렇게 격조사랑 결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형사에는 조사가 잘 결합하지 못합니다. 격조사든 보조사든 결합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 여부 판정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다른 친구 할 때 다른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겁니다. 형용사가 관형사인 척 하는 거고요. 다른 것 할 때 이 다른은 그냥 다른이라고 형태가 굳어져서 관형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낀 건지 관형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일단 의미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다르다는 different 의미가 있고 다르는 단어가 아예 파생된 거기 때문에 other의 의미가 있는데 의미로 구분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동사나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있죠. 관형사는 서술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하면 생각이 다르다 할 때 생각이가 주어, 다르다가 서술어 될 수 있죠. 서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의 다르는 형용사겠구나. 형용사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띈 것이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다른 것은 것이 다르다. 뭐 이렇게 안 되죠? 서술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형사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성이 있으면 형용사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띈 거고 서술성이 없으면 서술어로 쓸 수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관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형사가 여러 개 오면 결합 순서가 있어요. 지비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성상은 성질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는 주관성, 성질은 객관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저 모든 새 집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어가 한국어이신 분들은 이걸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외워야 될 분들은 외우시고요. 지시관형사니까 지시 할 때는 이, 그, 저가 꼭 포함된다고 했죠? 지시 대명사든 지시 관형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저,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수관형사는 숫자와 관련됐는데 체언을 수식할 때 수관형사겠죠?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이런 거.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뭐 이렇게. 인디언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면 수관형사가 되겠고요.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 헌, 신발 뭐 이런 식으로 새, 헌, 순, 주, 정 뭐 이런 것들이 성상관형사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많겠죠.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도 있고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도 있고 지시하는 관형사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순서는 지수성이다 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영어의 부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언, 동사,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요. 수식언, 관형사, 부사 수식할 수 있고요. 문장도 수식할 수 있고요. 수식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되게 다양한 경우에 이 다양한 것들을 수식하는데 격조사는 취할 수 없지만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도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관형사는 격조사도 못 오고 보조사도 못 오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는 올 수 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는 의미에 따라서 뭐 정도부사,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한 번씩만 보시면 정도는 진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매우, 많이 뭐 이런 것들. 시간부사는 시간 관련된 거예요. 막, 아직, 금방 이런 것들. 장소는 장소랑 관련된 거예요. 이리, 그리, 저리 이런 거. 양태부사는 양태가 뭐냐면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설마, 확실히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과연 그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양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 분류 기준보다 의미로 나눈 분류 기준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입니다. 성분부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못 간다. 뒤에 있는 문장 성분 하나만 수식하죠. 네. 그래서 성분부사에는 뭐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뭐 이런 게 해당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포인트는 하나의 문장 성분만 수식한다. 그걸 성분부사라고 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뭐 양태부사, 접속부사 이런 게 있는데 문장부사 뭐냐면 뭐 만일, 주, 설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데 문장부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어미나 그 문장 형식,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이런 것들이 그 같이 결정됩니다. 만일이라고 한다면 if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이 와야 됩니다. 만일 내가 새라면, 그래서 라면이라는 어미가 와야 되고요. 설마 하면 뒤에 의문문이 와야죠. 설마 뭐뭐겠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설마 하면 의문문, 만일이라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어미나 문장 형식을 결정한다. 뭐가? 문장 부사가. 그죠? 그래서 문장 부사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좀 미친다. 당연히 문장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죠? 성분부사는 문장 성분 하나 수식하고요.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사도 그 관형사처럼 결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부사가 당연히 앞에 오죠. 문장 맨 앞에 오고 성분부사인데 성분부사 안에서 지시, 성상 이렇게 옵니다. 마치 관형사가 지수성, 지시, 수, 성상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지시, 성상 요 순서대로 온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부사가 맨 뒤에 와요. 네,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어가 한국어라면 설마 그리 매우 자주 먹는 음식이 도착 안 했을 리가 있느냐, 이런 문장 순서 맞추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부사가 맨 앞에 오고 성분부사가 온다. 성분부사 안에서는 지시, 성상 만다. 마치 관형사가 지수성인 것처럼 지시, 성상 온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나왔을 때 항상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면, 그리고 그러나, 영어의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부릅니다. 부사로 취급하고요. 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성부사, 의태부사라고 봅니다. 의성은 소리를 따라하는 거고요. 꼴깍꼴깍. 의태는 동작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의성부사, 의태부사라고 하고 이 둘을 묶어서 상징부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뭐 그 부사 관련된 지문을 읽다가 네,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징부사 안에 의성부사, 의태부사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면 엄청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감탄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는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감탄할 때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인데, 부름, 대담,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랑 좀 다르죠. 명사, 형용사는 다른 대상의 감정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뭐 슬픔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감탄사는 자신의 감정만 나타내는 거죠. 어휴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감탄사의 판정이 좀 어려운 게, 올소 같은 경우에는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만세 같은 경우에는 만사를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전에서는 이걸 감탄사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전마다 편찬 위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감탄사로 좀 정하기는 좀 어렵죠. 어찌됐든 간에 감탄사라고 한다면 그 밑에 제가 사례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 허허, 애끼, 아이고, 후유 이런 것들이 뭐 전형적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도 조사랑 결합하지 않아요. 무슨 감탄사가 조사랑 결합을 해. 그냥 진짜 감탄할 때 쓰는 말인데, 그쵸? 결합 안 하고 자리 이동은 좀 자유롭습니다. 어휴 이런 거는 말하다가 중간중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글쎄 그건 그럴만도 하군, 그건 글쎄 그럴만도 하군,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이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감탄사를 구분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이렇게 나눠요. 감정 감탄사는 정말 상대방 의식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래요. 허허, 애끼, 아이고, 휴 이런 거. 근데 의지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는 감탄사예요. 아서라 하지 말란 얘기죠. 아서라, 상대방한테 뭔가 요청하고 그런 거니까. 아서라, 자, 누굴 부르는 거죠. 여보, 이봐, 네, 그래 이런 것들. 상대방을 의식하는 감탄사. 그걸 의지 감탄사라고 하고요. 아무 소리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의 감탄사도 있다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 뭐뭐 말이지, 뭐뭐 말이지 하는 거. 입버릇이기도 하고 더듬거리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감탄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 네, 아서라, 여보, 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이제 사례들은 제가 좀 납득이 가서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정답을 보여주지 않고 너 이거 감탄사 구분해봐 그러면 좀 구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탄사를 나눈다면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의식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뭐 있냐? 그러면 아서라, 네, 뭐, 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상대방을 부를 때 쓰거나 대답할 때 쓰거나 이렇게 뭐 요청할 때 쓰거나, 그쵸? 감정 감탄사는 그냥 뭐 후유, 애끼, 허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정도만, 그냥 몇 개만 감탄사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빈도는 낮지만 감탄사도 어쨌든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정도, 그냥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